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장 회계의 기본 원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론편이고요. 그 중에서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는 기업에 관한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회계라는 겁니다.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정의 자체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목적이자 정의가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 나오든 회계 목적 나오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라는 용어 배웠는데요. 회계는 영어로 어카운팅입니다. 어카운팅. 근데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부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기는 장부 기록의 준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북이 장부거든요. 북키핑 이라고 합니다. 장부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기록해 가면서. 그래서 북이는 회계랑 거의 유사하나 이건 장부 기록에 약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계보다 조금 범위가 좁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북키핑보다는 어카운팅이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왜? 단순히 장부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기록을 해놓고 그걸 정보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 또는 약간 변환해가지고 제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게 어카운팅, 회계니까. 됐죠? 그리고 부기 말고 기장이라는 용어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기장. 또한 유사한 단어입니다. 기록하다. 뭘? 장부를.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하다를 부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장, 부기, 회계라는 용어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입니다. 24페이지 3번. 자, 회계 기본 과정 첫 번째 발생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회계는 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만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더라도 우리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발생주의 또는 발생 기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나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우리 회사가 기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망할 때까지 영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뭐 올해만 영업을 하고 올해 문 닫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겠다 한다는 가정이 있다. 필요하다. 그게 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출해가지고 돈이 나갔을 때 이걸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지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비용으로 기록한다는 건 이 돈을 쓰긴 썼는데 이 효용이 올해만 그냥 나타나고 내년도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라고 처리하고 우리가 돈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게 효익이 올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그 다음 년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걸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냐 비용이냐라고 구분을 하려면 전제가 뭐가 필요하다? 이 회사가 올해만 영업하고 문 닫을 것이 아니라 계속 영업할 것이라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판단 기준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과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 건물 같은 걸 100만 원 주고 샀으면 건물을 장부에 1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1년, 2년 지났을 때 건물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산 건물을 120만 원 또는 90만 원 이렇게 그 시가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는 100만 원 주고 건물 샀으면 그냥 쭉 100만 원으로 기록해 놓는다고요. 이런 걸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 쓰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원가주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올해만 영업하고 문 닫을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게 시가가 변동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당장 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거니까 그냥 역사적 원가주의로 기록하면서 그냥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조금 깊게 파고든다면 이렇게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체의 가정 나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자, 회사를 내가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재산 중에서 내가 재산이 1억 있습니다.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돈을 떼가지고 출자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고요. 그러면 나 홍길동하고 내가 출자한 A라는 회사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장부 기록은 뭐 중심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장부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홍길동이 내 재산 가지고 로또를 샀다가 재산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다고 해서 기업에 관한 A라는 기업에 관한 장부에는 전혀 그게 반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기업 실체의 가정. 그렇죠? 회사 주인이랑 기업은 별개다.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생겨서부터 쭉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이 된다고 가정했는데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려면 뭐 기간을 인위적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기간을 끊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인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자, 25페이지 4번에 나와 있는 회계연도라고요. 회계연도. 회계연도라는 개념. 회계연도라는 개념은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끊었던 이 기간적 단위라는 겁니다. 기간적 단위인데 대전제는 뭐냐면 이게 회계연도를 회계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1년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1년 넘으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꼭 1년일 필요 없다. 6개월도 가능하고 3개월도 가능하다. 또 1년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우리 회계연도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홍길동, 임꺽정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개개인마다 회계연도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와 관련해서 이제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용어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등장했으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라는 거죠. 자, 25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우리가 2015년도 1월 1일이고 2015년도 12월 31일이고요. 2015년도 이건 2014년 2016년 이렇게 되겠죠.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로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올해 회계연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당기. 그 앞에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다음 연도를 뭐라고? 차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뭐로? 기초 시점. 이걸 뭐 기말 시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2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2월은 뭐냐면 이 앞에 연도에서 뒤에 연도로 넘어오는 것. 앞에 연도에서 뒤에 연도로 넘어온 것을 2월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전기 2월이라면 뭡니까? 전기로부터 단기로 넘어온 것. 이걸 전기로부터 2월을 전기 2월이라고 하고요. 단기에서 차기로 2월 하는 걸 차기 2월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을 거기 나와 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계 연도 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이게 보고기간 아니겠습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재무상태표일. 재무상태표를 좀 이따 우리 배울 겁니다. 재무상태표의 일이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일.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 일정 시점이 언제냐? 이 해당 기간의 말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표 1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결산 1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겁니다. 됐죠? 다 똑같은 말이다. 자,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봅시다. 26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맨 위에 참고에 회계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 단위. 우리 회계 연도는 이렇게 시간적인 범위를 말하는데 회계 단위는 뭐 장소적인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뭐 기준으로? A라는 회사 기준으로 회사 하나당 회계를 독립적으로 딱딱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회사 하나당 그걸 독립된 단위로 봐가지고 기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확인 문제 보면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나 물어봤습니다. 뭡니까? 회계연도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라는 이슈로 봤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사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회계라고 했는데 그 제공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재무제표라고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첫 번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2급의 출제 범위가 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정식대로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복잡한 규정은 조금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몇 가지 간편 방식을 허용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그 기업의 자산이 좀 이따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개념 배울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산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이 100억을 넘는지 100억을 안 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100억을 넘는지 100억, 자산 100억 이상, 그리고 자산 100억 미만,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그리고 자산 100억 넘는 회사는 또 뭘로 두 개로 나누냐면 상장 회사. 우리 코스피, 코스닥 알죠? 그리고 상장 시장, 주식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장 회사인지 아니면 상장되지 않는 기타 회사인지. 여기서 말하는 기타 회사는 뭐 자산이 100억 넘긴 하는데 101억인데 우리 자산은 근데 우리가 상장된 회사는 아니라고. 그런 것들 뭐라고? 기타 회사라고 한다고. 됐죠? 그리고 자산 100억 미만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회사가 나눠져. 그러면 이 상장회사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 그죠? 있죠? 코스피에 우리 주식 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큰 회사들은 반드시 뭘 적용하라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반드시 IFRS만 적용하라고. 됐죠? 그리고 기타 회사들은 내 자산이 100억은 넘지만 상장은 안 돼 있다.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고. 근데 내가 좀 있다가 지금 자산이 120억 이랬는데 좀 이따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우리 상장으로 진출할 거래. 그럼 뭐 IFRS도 미리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IFRS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은 무슨 기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원래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 전에 뭐밖에 없었다?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이라고.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거 적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상장기업 할 거라고. 꿈이 크다고. 그러면 뭐 IFRS 미리 준비해야 되겠지. 하고 싶으면 해라고. 됐죠?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회계를 접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좀 개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는 물론 이거밖에 안 되지만 기준이 3개 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회사들은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이렇게 선택권이 있구나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우리 출제 범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우리 달달달 외워야 된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준마다 재무제표를 명시한 게 다르다고. 지금 IFRS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5가지, 26페이지에 있는 5가지 재무제표를 명시하고 열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5가지가 아니고 3가지만 열거하고 있다고. 옆에 나와 있죠. 27페이지. 물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재무제표 종류 외울 필요 없다. 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5가지만 우리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각각 기준마다 재무제표 열거한 게 다르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 중에서 공통된 게 뭡니까? 공통되는 게, 자, 대차 대조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거의 옛날 이름이에요. 결국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2가지는 기준이 뭐든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K-랩 프로그램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2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 이유는 그 2가지만 작성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라고 열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 안 해도 된다. 왜? 중소기업 회계 기준 같은 데서는 우리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같은 게 열거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자, 그렇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흐름을 알고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